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이 낳는 집이 줄다 보니까요. 인구 절벽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죠. 오죽하면 아이를 낳는 게 애국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한 명도 아니고 5 쌍둥이를 낳은 집이 있다면 초특급 애국 아닐까요? 더 놀라운 건 이 가정보다 먼저 5 쌍둥이를 낳은 선배격인 부모가 가지고 있던 5 쌍둥이용 유모차를 이 집에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훈훈해지는 이 얘기 9월 27일 금요일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짓을 하는 게 이런 인간한테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 후속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얼마 전에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고였는데요. 네. 이 사고로 배달 대행 업무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20대 남성,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이 여자친구는 사망을 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공분했죠, 진짜. 맞습니다. 분노했어요, 진짜. 게다가 이 사고가 일어나고 구호 조치도 없이 그냥 달아났던 가해 운전자가 잡혔다는 이제 소식이 들어온 건데요. 아하. 네, 먼저 사고 당시 모습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를 하죠. 빠르게 달리던 이 차량 잠시 후에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네, 엄청난 충격에 이 오토바이 파편들이 사방으로 널브러지는데요. 이 사고를 인지한 뒤에 차들은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줄줄이 멈춰 서는데 사고를 낸 차량은요. 조금도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 그대로 질주하더니 사라져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뭐 사고, 사건, 뭐 거기서 거기 단어가 뭐 중요하겠냐 했지만 그쵸?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이건요. 사고가 아니라 그냥 차와 차끼리 부딪히는 그런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안진영 기자님 저 자동차라는 흉측한 물건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에요. 흉악한 사건 진짜. 네, 이 흉악한 사건은 지난 24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고급 외제차 2대가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서로 추격전을 벌입니다. 지인 사이였어요. 근데 이 중 한 대 차량이 이 오토바이에 사고를 낸 후에도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 사고 운전자 차를 버린 후에 다른 또 한 대 지인의 차량이 있죠. 이곳에 옮겨 타고선 대전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치밀하게 도주국이 시작되는데 가해 운전자 일단 휴대전화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다녔고 공항 리무진 버스 등을 타면서 인천공항 등지로 이동을 이게 도망가는 했습니다. 모습 찍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몹쓸 인간들아. 네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그리고 이 가해 운전자의 도피를 도우려고 지인이 외국행 비행기를 대신 예매해 준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을 뜨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는데 태국으로 도주를 하려고 했는데 인천공항으로 향하더니 가해 운전자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걸 알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 후 발길을 옮긴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는 고교 동창을 만나서 도피 행각을 이어갔는데 이때도 현금만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도주 이틀 만인 어젯밤 서울 강남의 유흥가 노상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진짜 알고 있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방송이라서 못 쓰지만요.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자기들끼리 고급 외제차로 도심 한복판에서 지들끼리 거기 서라 잡아라 추격전을 벌이다가 이런 무모한 짓을 하다가 무고한 사람 목숨을 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한국을 뜨려고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거기에다가 자기 아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이 도움 준 사람들까지 이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인간까지 싹 잡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이 인간들이 이 몹쓸 인간들이 한국을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뜨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경찰이 포착한 건 음주 정황이었습니다. 이런 도심에서의 추격전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정황이 확보가 됐던 건데요.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서 일단 이 가해 운전자가 주점에서 나오는 모습,
포착을 했고요. 또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한 그런 영수증 내역,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사고를 낸 고급 외제차가 대포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보도된 대로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차량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일단 이 가해 운전자는 해당 법인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파악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차량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들아, 고급 외제차만 타고 다니면 당신들의 인격도 올라간 줄 알고 착하고 사는 거야? 정말로 저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구호조치도 없이 한국을 떠나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몹쓸 인간들을 도우려고 했던 인간들도 싹 잡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붙잡혔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도망간다 하셨습니까? 왜 도망간다?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왜 도망치셨나요? 지금도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분노에 치가 떨려서 저 인간들 진짜 어떻게 사적 보복이 왜 막 그런 단어가 왜 떠오르는지 그게 알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현장에 있으면 한 대 정말 때리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에요. 아니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는 저런 행동을, 그것도 술 먹고 운전을 합니까? 그것도 경주하듯이 운전을 하고요. 저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흉기를 뭔 거 아닙니까? 흉기를. 그렇죠. 근데 저 사람 창피한 줄 아나 봐요. 얼굴 가리라고 애를 썼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겉옷을 가지고 자기 얼굴 가리고 경찰에 둘러싸여서 압송이 되는 장면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요,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 있잖아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해서 어제 발인이 엄수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을 갑작스럽게 사고로 잃은 이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고인의 아버지는 슬픔을 추스리지 못해서 한동안 말을 잇지 왜 안 못했고요. 그러겠어요, 세상에.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너무 마음 아프다. 고생만 하던 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다라고 오열을 했고요. 사고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남자 있지 않습니까? 네. 운전했던 남자는 여자친구는 죽었노야라고 묻기도 했었어요. 아, 이 사람도 지금 중상을 입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얼마나 낙심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지금 사망하신 분의 남자친구분이 지금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신데, 글쎄요,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자친구분의 사망 소식을 접했는지는 저희가 알 길은 없지만, 오죽하면 주변 분들이 그 말을, 저희가 이 사고 소식을 처음 전할 때만 해도 주변 분들이 차마 말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이 클까봐 이 남자분의 첫 마디가, 제 여자친구는 괜찮나요? 죽었나요? 그거보다 걱정했다는 거 아니야? 그 안위를, 그 여자친구의 안위부터 걱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분은. 그런데 보세요, 장유명 선생님, 저 몹쓸 인간들이요, 저 아마 같은 인간들이 만약에 진짜 한국을 떠서, 즉 외국으로 도주를 했다면 저 인간들 잡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항공권을 예매하는 등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경찰도 사실 이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게 사실입니다. 일단 수사 중이던 경찰은 이 주변 인물들을 탐문 수사를 해서 누구인지까지는 딱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알게 되면 어디에 주소지를 등록해놨는지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주소지를 살펴봤더니 행정복지센터인 거였습니다. 여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위로 주소지도 등록을 해놨었고 또 직업도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았었던 겁니다. 이 수사에만 투입된 형사 기동대가 30명이 넘는다라고 세상에. 하는데요. 경찰분들이 일단, 자신의 맞습니다. 일처럼 잡은 거, 진짜 이 수사에 매달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악마 같은 인간을 잡으려고 경찰분들도 자신의 일처럼 여긴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또 간단하게 보면 인적이 특정되는 게 요즘은 휴대전화인데, 휴대전화도 봤더니 이 본인 명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수사가 굉장히 꼬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는데 천벌을 받은 인간들. 정말 다행히도 이 현장에 차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 안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한 전자기기에서 경찰이 단서를 포착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구나를 알아낸 거예요. 그 치과를 특정해서 수사를 한 끝에
아무개구나 어디 있구나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져서요.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고 강남 일대를 수색하던 중에 이렇게 긴급 체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이요, 정말로 공권력도 낭비하게 만든 거잖아요. 광주에서 사고를 내고 부랴부랴 도망가서 서울에서 검거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진영 변호사님, 이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인간들도 당연히 엄벌해야 되지만 이 인간, 이 악마들한테 조력해준, 도움을 준 인간들, 제가 이 싹 다 신상 공개 좀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인간들인지.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범 방지 차원에서 그 일벌백계 한다는 취지에서 얼굴을 다 공개는 하고 싶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어쨌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 강력범죄, 그러니까 살인죄라든가 강도, 강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지치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얼굴 공개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천영 변호사님 잠깐만요. 저 밑에 제목 좀 보세요. 잠깐 요 앞에 거 좀 다시 해보세요. 저것들이 사람이에요? 뺑소니 운전자라는 인간이 한다는 말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는데 무서워 도주했다. 저거 입 밖에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고 지금 내뱉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추후에 형사 책임을 하나하나 높이는 그런 어떤 말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때 얼른 내려가지고 마땅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뺐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도주치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도주치상 두 개가 이렇게 성립되는데요. 지금 그 특가법상 도주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살인 행위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아시다시피 형법상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사형 빼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인죄와 거의 비슷한 법정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형법에서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는 혐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은 그 도주치사 죽었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는데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은 지금 두 사람에 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최소한 실형 5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직접 운전하는 사람 옆에도 보면은 같이 탔다는 사람, 거기 같은 경우에도 마치 음주운전 방조하듯이 이 도주치사 방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불어서 해외 도피까지 하려고 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 도주 혐의까지도 지금 혐의를 해서 아마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중한형을 피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음주운전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고 무모한 짓 때문에 정말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어요. 너무너무 원통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음주운전 이 네 글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인간들을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악마 같은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또 하나의 안타깝고 처참한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전북 전주의 한 미용실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한 40대 남성, 그 시기로부터 약 1년 전에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미용실에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세상에. 게다가 현장에는 그 전 아내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이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중상을 입게 됩니다. 더욱더 화가 나는 건 또 있습니다. 왜요? 당시 전 부인은 임신 7개월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결국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꺼냈는데 이 아이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19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최준봉 교수님, 사망한 이 몹쓸 인간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전 부인이
복중 태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숨졌어요, 진짜. 그러면 저 몹쓸 인간은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건데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 부인이에요. 현 부인도 아니고 이혼한 부인이잖아요. 네. 아니 이혼한 부인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생기든 말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이 사람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네. 전북 김제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추적을 해서 1시간 만에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고요. 네. 당시 체포될 당시에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자해를 했는데 긴급 수술을 받고 자해 닷새 시도를 만에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기도 했는데 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조사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 부인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아니 전 부인이 남자친구가 생기든 말든 자기가 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냐고요. 그래서 결국 이 40대 남성은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서 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피해 즉 사망하신 그 전 부인이 임신 7개월이면 어느 정도 그리고 보세요. 그때가 추운 겨울 옷을 두껍게 입는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럼 보세요. 임신 7개월 정도면 배가 어린 거 불러와서 누가 봐도 육안으로 임신 상태인 것을 가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고도 어떻게 범행을 버젓이 저질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임신 상태인 걸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 첫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판사가 임신 사실인 걸 몰랐냐라고 했더니 몰랐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판사가 다시 한번 피해자가 근데 배가 부른 상태 아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가해자가 그때는 몰랐는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부인 측 변호인이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때 또 이날 오랜만에 본 사이도 아닙니다. 그 전에요. 사건 전부터 수시로 찾아가고 그 미용실에 있는 돈통에서 돈도 막 마음대로 꺼내서 쓰고 이랬대요.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 몇 번 본 거예요. 진짜 질이 완전 낮은 인간이네, 진짜. 네. 그렇다면 임신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이 가해자 측에서는요, 범행 사흘 전에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라는 걸 진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소견서에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이게 바로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냥 우리 뉴스파이터 이런 거 하지 말까요? 왜냐면 전국에 있는 몹쓸 짓을 저지른 인간들이요, 뉴스파이터에서 사건 사고 다룬 뉴스파이터에서 하도 이 몹쓸 짓을 한 악마들이 입만 열면 내뱉는 게 저요, 그때 당시 심신미약에서 이따위 말을 내뱉는 거 보고 분노가 치밀어 진짜.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과연 본인들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가 맞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원할 정도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울증이 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라는 취지로 해서 무죄 내지 감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다만 이 정도에 대해서 심신상실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상실 상태란 것은 그 상태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어떤 상태가 아니고 항상 상자, 상태, 대자, 항상 심신상실에 이르러서 평소 때 생활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심신상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심신상실을 주장한다 한들 제가 봤을 때는 형을 감경해줄 판사는 없다. 이게 보면은 한 사람을 살해한 것 같지만 사실상 2명을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 1명을 살해했을 때는 사형 구형을 안 합니다. 선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명을 그러네요. 한꺼번에 살해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사안이라고 하면은 거의 사형을 검찰에서 구형해도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네. 이 판결의 선고도 아마 그에 못지않은 어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봅니다. 이 몹쓸 인간, 악마 같은 인간을 이 변호하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윤 변호사님, 여러분 그 같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폭행 등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 조절을 못한대요. 물론 여기 이 스튜디오에도 지금 변호사분 2분 나와 계시지만 저는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사건을 수임, 즉 맡았다고 하기로서니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로도 양심이지 어떻게 이런 말, 그러면 가정이 불우한 환경에 자란 인간이 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살인 같은 이런 흉악사건을 저지릅니까? 장윤 변호사님. 이런 변론을 펼쳤지만 재판부가 당연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렇게 내가 불우하고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살인에 이르게 됐다. 이거는 정당화되는 내용조차도 아니죠. 그리고 왜 재판부가 이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냐면요. 범행 현장에 들고 갔던 흉기 촘촘하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붕대를 감고 가져갔어요. 세상에. 이거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리고 그 현장에 인화물질도 들고 갔어요. 세상에. 여차하면 정말 불도 지르겠다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한다? 이거는 재판부로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그러니까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한 명을 살해했지만 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태아도 결국엔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재판 대상에 태아가 사망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형을 면하지 못했고요. 재판부는 40년형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징역 40년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이 피해 여성, 그리고 그 피해 여성의 복중 태아, 이 2사람한테는 진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족들이 느끼기도 징역 40년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의 이 법 체계에서 형량이 지금 징역 40년 내려진 것 같은데 그 40년 동안 진짜 이 인간이 반성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스르륵 열리는 빈 교실 문. 아니, 안진용 기자님, 학교도 이제 최첨단 시설, 자동문 같은 거 생기고 막 그러면 좋잖아요. 네, 이 사건은 울산 남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지난 4월 한 초등학교였는데 통상적으로 저학년은 12시 정도 되면 수업을 끝나서 그렇죠. 밥을 먹고 하교를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을 맞아요. 진행하게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날 역시 수업 12시간 이후에 방과 후 수업을 받는 친구들이 자기 원래 교실에 짐을 두고 다른 교실로 수업을 받으러 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후 2시 15분쯤 네. 이 빈 교실의 문이 스르르 열렸다는 거죠. 어? 자,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 후 캐비넷과 여러 가방들을 마구 뒤지고 나서 이내 교실 밖으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이제 우리 서파가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그렸는데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 때문에 이제 마치 이제 뭐 대학교 그런 모습이겠죠. 원래 자기 수업에 짐을 놓고 그 방과 후 수업 과목에 있는 교실에 다른 교실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문이 쓱 열리더니 저 사람이 들어와서 뭘 뒤지더니 쓱 나갔어요. 이다마는 뭐 혹시 아이들 없을 때 교실 수리하러 온 그런 사람이에요? 수리하러 왔다면 가방을 뒤지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그런데요, 2주 뒤에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허.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대전의 한 또 초등학교입니다. 4월 30일에 한 오전 11시 50분쯤 점심시간 즈음의 시간입니다. 네. 또 교실 뒷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허. 한 남성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 똑같은 남성이었습니다. 똑같은 남성이에요? 네. 그리고 또 똑같이 초등학교잖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교실 안에 교사의 책상이 있죠. 어허. 교사의 책상과 아이들 가방을 또 뒤지고는 이내 곧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점심시간 즈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때 또 학생들이 교실에 없다는 걸 노렸던 겁니다. 어허. 빈 교실을 노렸던 이 남성, 목적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첫 번째 이런 짓을 한 학교가 울산. 그다음에 대전. 아니 말 그대로 지도상으로 보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이 인간 뭐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금품을 훔치는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물건 중에 금품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운영하는 이 책상, 사용하는 책상 안에 있던
가방이나 지갑에서 금품을 훔쳐간 거예요. 세상에. 실제로요. 울산에서 훔쳐간 현금과 상품권 등 금액만 해도 자그마치 45만 원을 어머나, 훔쳐갔고요. 어머나.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요. 대전에서도 교사용 책상과 가방 등에서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럼 피합 금액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가량 되는 어머, 거죠. 진짜네. 어머 세상에. 그래서 이게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나이가 뭐 사파가 선생님이 잘 그려주셨는데 네. 50대입니다. 50대. 아하. 50대 남성이 저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저런 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아니 50대면은 여기가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자기 자식을 조금 더 과장한 거의 손주뻘 되는 아이들 그 쉽게 말하면 코 묻은 돈 그걸 훔쳐요 이 인간은. 예, 그런데 이 코 묻은 돈을 훔친 것도 사실 한심한데 한두 번 훔친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이 남성 동정정가를 언급했는데요. 네. 동정정가라는 건 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무려 8차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아니면 교사분들의 지갑을 터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반복됐던 사람인데 또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거고요. 네. 다만 재판부는 이 훔친 돈이 한 100만 원 정도니까 이제 매우 다액은 아니라는 점, 또 피해자들 아마 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또 선처를 해주신 모양이에요. 선생님도 아하. 그렇고. 그래서 합의가 된 점을 다 종합해서 특가법상 절도 행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징역 1년 8개월 뭐 이 죄값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 인간이 동정정가가 8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8차례 동정정가가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즉 개전해정 지금 교화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은. 그러면 이번에도 1년 8개월 동안 저 인간이 저 안에서 교도소에서 이번엔 재수가 없어서 다음에 나가면 안 걸릴 것 이러진 않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제발 교도소에서 개과천선에서 이 세상에 나오기를 이 사회에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생 역전. 아니, 살면서 인생 역전 꿈꾸지 않으신 분들 없죠. 저도 매일 꿈꿔요. 저는 내일 뭘 또 요만한 거 사요. 네. 네, 합니다. 네. 그런데 목소리 하나로 인생 역전이다. 이거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목소리 하나로요. 50대 접어들어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아주 행복한 가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것도 타국에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다는데 그 타국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고요. 어허. 이 분이 일본 분이십니다. 그래요? 네, 목소리 하나로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Jay どこへ行くの Jay この悲しみは Night また眠れず朝迎える Jay 急ぎすぎた何事が起こってるんだろうっていうぐらいもうびっくりしたのとちゃんと聞いてくださってたんだっていうのを実感して本当に정말 기뻐했어요. 저분은 아니 최지범 교수님 한일 가왕전에 나오신 그 일본 분 그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누구냐면 우타고 코로 리에 씨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방금 읽었습니다. 원고를 솔직하시네요. 읽었는데. 네네. 네. 근데 아니 저분 얼굴은 명확하게 기억나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최연장자예요. 그래요? 한일 강항전 할 때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저분이 사실은 무명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오늘 제이에게 노래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네. 그 감성이 막 새롭게 맞아요. 새롭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선 씨가 불렀던 그 감성이 저분의 목소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지만 제이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푸릇푸릇했던 그 청춘의 마음들을 지금 50대,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다시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너무 많은 사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세대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50대 이상의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큰 감동을 준 것 같고 네. 많이 한 얘기가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까지 왜 무명 가수였을까 이분이. 왜냐면 노래 실력만 보면 그러니까요. 정말로 뛰어난 가수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무명 가수로 지금까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음색도 정말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한국 팬들이 감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사실 한일가왕전 보신 분들은 원래 이제 우리 현역가왕 이 분들은 한국에서 정말 이름 꽤나 알려진 분들이니까 그에 걸맞게 일본 분들도 일본에서 꽤나 알려지신 분들이겠지 했는데 우타고코로 리에 씨가 길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실제로 무명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앨범을 처음 낸 게 무려 30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나. 본인이 21살 때 친언니랑 이제 혼성 그룹을 결성을 해서 가수의 첫 발을 뗐는데 와,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와. 그런데 크게 성공한 노래는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CM송으로 본인들이 발표한 노래가 쓰이기도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명 기간이 길어지는데 정말 대단한 건 그때도 가수의 꿈을 놓치지 않고 무려 앨범을 19개나 발매를 합니다. 어머나. 굉장한 거죠. 그런데 네. 히트곡이 없어서 무명 가수라는 이런 꼬리표 타이틀에선 벗어나지 못했는데 또 남편분이 이 라이브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는 모양이에요. 라이브 레스토랑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도 계속 무대에 설면서 본인의 실력을 갈고 닦던 중에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전성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늦깎이 전성기란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늦게 전성기가 찾아오긴 했지만 얼마나 가족분들이 기뻐할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매주 한일가왕전이 방송되니까 녹화를 한국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분들과 지내는 시간이 없지 않을까? 과연 어떨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お顔見せてください 이거 엄마가 한국에서 뭐 하고 온지 알아요? コンサートで歌ってた 나랑 같이 가지 졸라보지 그랬어요. 왜? だって邪魔になっちゃうから お疲れ様それですだから 30年代ビッグだってテレビ出てる人だったからだからスタートは何ぞやっていうことでね騙されたりするわけですよでそれを利用するやつらがいっぱいいてそこから守ってあげ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いうのは思ってるけどやりますかじゃあはい本番いきますじゃあやっぱここか2、3、4、1、2はい白い砂の私が歌を歌うっていうことをものすごく応援してくれてましたファン多分一番ファンだと思う 리에 씨의 남편분 또 이제 딸, 즉 가족의 모습도 봤는데 안진영 기자님 남편분이 첫 인상 느낌이 뭔가 편안한 동네 오빠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의 동료 같기도 하고 진짜 편한 어떤 그런 듬직한 모습이네요. 네, 아까 보면 라이브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죠. 네. 그냥 사장님이 아닙니다. 이미 30년 전 한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적이 있으니까 직접 아내인 리에 씨의 노래를 만들고 녹음하고 누구보다 큰 지원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성기는 어느 시기에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리에 씨는 어떻게 오게 됐을지 가족들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는 거죠. 아하. 50세가 될 때까지 꾸준히 두드리도록 이 힘, 바탕을 마련준 게 가족들이었는데 사실 50대 나이에 이미 가수로 활동했던 사람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다. 쉽지 않은 결정일 그렇죠. 텐데 이거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건 바로 딸이었습니다. 아까도 엄마한테 방해가 될까 봐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오디션 사상 최연장 참가자로 도전을 해보게 됐는데 다시 잡은 이 간절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 딸의 응원이 큰 힘이 됐는데 야 일본에서도 MBN 방송 자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리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디션 나가는 걸 고민했었지만 지금까지 내 노래를 평가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결심하게 된 데는 가족들의 힘이 가장 큰 바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30년 전에 이미 첫 앨범을 낸 진짜 실력파 가수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런 가수인데 어디 또 경연 오디션에 나간다고? 네가 왜 이래?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당당하게 도전한 리에 씨 과연 어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 아닐까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テレビとかに出てキラキラしてもそんなの一瞬であるというのはもう経験してきてるし、世間がどう見るかとかというよりはもう僕の中ではもうスタート。私はもう本当におばあちゃんになっても歌は続けていきたいっていうのはあるので、そこに聴いてくださる方が本当でいてくれたら本当それは幸せなことだなって思ってます。私はここにいるからいつでもいつまでも 마지막 가사가 리에 씨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언제나 언제까지나. 늘 거기 계신 리에 씨를 우리 팬분들, 한일 양국의 팬분들이 응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무대도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5 쌍둥이? 아니 안진규님 세상 이치가 선배가 있다 그러면 후배도 있다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 김명준 앵커가 있어야지 뉴스 파이터가 있는 것처럼 선배 네네네. 네, 선배 쌍둥이가 있다는 얘기는 후배 쌍둥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이 후배 가족의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네. 지난 20일입니다. 5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 들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하. 또 하나 중요한 거 자연 임신입니다. 어머나? 자연 임신으로 5 쌍둥이가 생겨서 건강하게 태어난 국내 첫 사례였는데 와 이거 초음파 사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 실제 세상에.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김준영 씨 그리고 학교교육 행정직으로 재직 중인 사공혜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나.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연합 동아리를 통해 만났는데 2016년부터 7년간 교제를 했고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 사공혜란 씨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아서 치료와 임신 준비를 위한 배란 유도제를 받았는데 첫 치료 이후에 이 5 쌍둥이가 찾아왔다는 거죠. 와. 이 절출산 시대에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인데 맞아요. 이 반가운 소식에 윤 대통령도 이들에게 축하 편지와 선물을 보냈고 그래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축하 메시지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전달하는 등 정말 대한민국 모두가 이 5 쌍둥이를 축복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진짜 축하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보세요. 아이를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5 쌍둥이예요. 초특급 애국자인 거예요. 저 가정은 저 부모님들은.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근데 앞서 선배 5 쌍둥이? 아니 이 집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배가 있는 거죠. 지금 후배 5 쌍둥이니까 선배 5 쌍둥이가 있습니다. 뭐야? 그 선배는 누구냐면요. 3년 전에 5 쌍둥이를 출산한 서혜정, 김진수 육군 부부입니다. 육군 어머나. 군인이에요. 아, 이 가정이에요? 네. 뉴스에도 나왔고 방송에도 나와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이때 네. 5 쌍둥이 태어날 때요. 거기에 교수가 30명이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5명이나 되니까요. 세상에. 근데 이 이제 5 쌍둥이가 후배 5 쌍둥이가 태어난 다음 날인 지난 21일에 네. 선배 서혜정 씨가 네. 후배 사공혜란 씨에게 순산 축하드린다. 아하. 출산 전까지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다. 5 쌍둥이 가족들끼리 친밀하게 지내자라고. 네. 옷이 너무 귀여워요. 저 대둘째, 셋째, 넷째 다 있어. 저렇게 많을 수가 없죠. 쭉 꼭 어린이집 사진 어머나 같은데 세상에. 한 집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네. 일단 농구팀은 완성됐어요. 네. 네,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요. 알고 네. 보니까 후배가 선배에게 먼저 보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공혜란 씨가 석 달 전쯤에 서혜정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네. 당시에 서혜정 씨는 이제 선배로서 막 섣부르게 조언을 하긴 좀 그러니까 답장을 안 했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바로 메시지를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뭔가 또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는, 챙겨주는 마음은 딱 느껴졌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순산 축하드려요 하고 선후배 5 쌍둥이의 이 뭔가 이 연락은 그래 끝이 난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요. 뭐가 또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였냐면 선물을 줬어요. 아하. 그리고 후배 5 쌍둥이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게 뭐 네. 새로 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쓰던 걸 줬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선배 5쌍둥이의 부모 네. 두 분은 군인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하. 그 군인 가족이 5쌍둥이를 낳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축하의 의미로 유모차를 선물했죠. 저게 유모차예요, 버스예요. 대박 사건. 우와. 근데 저거를 선물할 때만 해도 4명 이상 탈 수 있는 유모차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4인용 유모차 1대 그리고 2인용 유모차 1대 이렇게 우와. 2대를 선물했는데 네.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받았던 그 선물을 그대로 후배 5쌍둥이 이 두 분에게 선물을 해서 어머나. 아름다운 얘기로 남았습니다. 야, 아니 장윤 변호사님 아마 시청자분들이 저렇게 4명이 한 대 타는 즉 버스 같은 유모차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 보는 유모차인데요. 그만큼 장관이 어떻게 보면 선물을 해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니까요. 네. 그냥 보관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그래서 지금도 안 버리고 갖고 계신 거예요? 3년이 넘게 이제 아이들은 유모차 탈 나이가 지난 것 같은데 이거 꼭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리고 어머나. 우리가 주고 싶은 아기가 있으면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연락도 받고 뉴스를 보는 순간 이 적임자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 선물까지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후배 쌍둥이 부모님 생각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친밀감, 동질감이 워낙 크니까 많이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어머나. 하는데요. 지금 새로 태어난 이 5쌍둥이는 일단 예정일로부터 3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와. 지난 20일 날 순산은 됐는데 네. 서울의 한 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진료를 받고 있는데 태어난 5쌍둥이 현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올 연말쯤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최진경 변호사님 저런 모습은 진짜 아름다운 전염이 돼서 많은 이 결혼하신 신혼부부가 우리도 정말 꼭 5쌍둥이 낳으라는 건 아니지만요. 정말 아이 소중한 생명 낳는 게 동참하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네. 이 자체가 정말 요즘 인구 절벽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주 즐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아까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그 유모차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애를 3을 길러봤습니다. 그래요? 지금 21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3살이면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서로 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그 군인 부부가 마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하는 게 네. 자기 아이들도 아직까지 태워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또 후배한테 물려줬다라는 그러네요, 점에서 진짜. 오히려 그 물려준 마음이 정말 고맙다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고 네. 앞으로도 또 다른 5쌍둥이가 나와서 이 부부가 또 다른 5쌍둥이한테 물려주는 그런 방송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제 최진영 변호사가 있으니까 영봉탕의 또 백민 최진봉 교수님 진짜 이게 바로 우리 애국하는 진짜 초특급 길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요. 네. 지금 정말 5쌍둥이를 낳았다는 거는요. 정말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애국자예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인구 절벽이라는 위험감이 있고 지금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고 정부가 너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5명의 쌍둥이를 쑥쑥 낳아주니까 네. 많은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젊은 세대들도 또 부부들도 우리도 애를 낳아야겠구나 마음도 네. 생길 거고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도와서 5쌍둥이가 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정 선배 5쌍둥이 가정 후배 5쌍둥이 가족 아이들한테는 지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러우세요? 그러면 아이를 꼭 낳으시기 바랍니다.